오늘 아침 일라디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고열과 오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맘때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무와 풀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더 조심해야겠죠.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가능한 피부가 덜 드러나는 옷을 입으시고 작업 후엔 반드시 옷을 털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워낙 바쁜 시기라서 이런 것까지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늘 하는 일이고 매일 가는 장소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돼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퀴즈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을 아시겠다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해물찜이나 된장찌개 속에 든 이것, 반가운 마음에 얼른 집어 입안에 넣었다가 아 뜨거! 하고 데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길쭉한 도토리 같기도 하고 작은 멍게 같기도 한 이것은 몸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그 속에 물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깨물었다가 입안에 대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일을 피하고 나트륨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 속에 든 물을 빼고 요리하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양식 품종으로 지정되면서 특히 경남 창원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것, 각종 해산물 요리와 찌개에 들어가면 맛의 깊이를 한층 살려주는 이것, 알이 꽉 찬 지금 가장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몸에 바다 향을 오롯이 품고 있는 이것, 물에서 자라는 더덕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외국산 달걀을 추가로 수입하고 식용 옥수수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올랐는데 정부는 2분기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등 수입 물가가 오른 것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외국산 달걀 1,500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배추는 비축 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또 양파와 대파도 조기 출하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분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 옥수수에 긴급 할당 관세 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국제 곡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선상에서 검체 채취를 허용하는 등 수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설 전후에서도 달걀을 상당히 많이 수입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입 물량이 또 늘어나네요. 네.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1, 2월 설 전에 외국산 달걀 2천만 개가 시장에 유통이 됐고요. 또 설 이후에 2월 말까지 2,400만 개가 추가로 수입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또 1,500만 개를 추가로 또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 양계 농가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성명서에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니까 농산물 수입을 더 빨리 해서 밥상 물가를 잡으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농은 정부의 농업관이 부족한 식량은 그냥 수입해 사 먹으면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농민단체들은 국내 식량 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고 조금 비싼 건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식의 대책을 발표한 게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죠. 올해 최악의 식량난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식량 안보가 위기를 맞지 않도록 단순히 밥상 물가 잡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내놓고 있는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진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네, 농식품부가 최근 기자들을 상대로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농지제도 개선의 취지를 공감은 하면서도 거래가 좀 위축되지 않겠냐는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로 볼 때 연간 35만 건의 농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5만 8천 헥타르 안팎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둔 건 크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투기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투기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를 뜻하고요. 투기 의심 세력은 지역의 경작자나 한 필지의 지분을 나눠서 취득하는 소위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농지 취득을 막겠다는 거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 개선 방안 가운데에는 그 농업 경영 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에 영농 경력을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처음 농사에 도전하는 분들은 이 경력 자체가 없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럼 농지 취득이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취증을 처음 발급할 때는 영농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제재하겠다는 건 의무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쓰거나 아예 쓰지 않을 때고요. 또 기존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경영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역 농민과 전문가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신설될 농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네, 농지위원회는 전국 1,552개 시군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회당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농지위원회를 마을 단위로 둬야 한다는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이 있지만 행정 여력 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읍면 단위로 둘 방침입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을별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 농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취증을 발급할 때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 지역 외 거주자가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 그리고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위원회는 또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투기 우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아도 과일 간식을 택배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문을 열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일 간식을 집에서 택배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 연간 약 30회 제공하는 건데요.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만족도 조사가 있었나요? 네, 농식품부가 지난해 사업 수혜자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91%, 학생의 85%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98%, 그리고 교사의 90%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의 국산 과일 섭취 빈도와 선호도가 각각 3.8%, 또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과일 간식 지원도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좀 늦게 시행이 됐죠.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학기부터 공급 방식에 간식 꾸러미와 택배를 추가를 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돼서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되면 택배 등을 통해서 과일 간식을 가정으로 배송할 방침입니다. 네. 돌봄 교실 운영은 가능한데 취식이 좀 어려울 때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원물 형태로 들려보낼 계획입니다. 네. 자, 농어촌 지역에도 이제 5G 통신 서비스가 구축될 거라고요? 네, 이제 농어촌 지역도 보다 촘촘한 5G망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 간 디지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5G 네트워크를 농어촌에도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G 기지국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축됐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5G 통신망을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어촌에도 망을 구축해서 5G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 도심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은데 제대로 설치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군요. 네, 바로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공동 이용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통신사 간 로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함께 5G망을 확보하되 각자 지역을 나눠서 설치해서 통신사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망을 구축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 아울러 기업들의 5G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G에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기존 2%에서 최대 3%로 높이고 등록 면허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와 어부들의 밥상엔 어떤 음식이 올랐을까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연밥상 인말음식가 함희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0년을 돌아봤을 때 올해 벚꽃이 가장 먼저 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봄꽃은 좀 일찍 찾아온 만큼 일찍 지는 느낌이어서 아쉽다는 분들 많은데 이번에 하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그 지역 농가들 돌아볼 때 봄꽃 좀 많이 즐기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운이 좋게 이 남쪽 지역을 갔다가 또 북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을 보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평창, 강원도 한 700고지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예. 또 그쪽은 또 아직까지 봄이 이제야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새순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더디 가고 더디 오는 강원도까지 가니까 이 봄맞이를 올해는 한 2번 정도 또 할 것 같아요. 네. 네. 봄꽃 언제 폈는지 언제 졌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달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하 대표님께서 이제 꽃으로 만들어 먹었던 입맛 음식 얘기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사실 이맘때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이 때와시를 놓치면 한 해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 맛이 있잖아요. 네. 이맘때는 또 3월 삼진날, 왜 올해는 4월 14일 정도 되는데요. 이미 진 꽃들도 있지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꽃으로 먹는 정말 입안에 꽃을 들이는 참 아름답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예전엔 보면은 백꽃이 필 때 만나자고 하는 모임도 있다고. 앵두꽃이 필 때 또 모이는 모임도 있고. 참 이 시절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먹었던 음식부터 그 시간을 기리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그 시간들을 더 잘 즐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눈으로도 즐기지만 향으로도 즐기지만 예로부터 먹으면서 즐겼던 우리의 식재료기도 했던 이 꽃 입맛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첫눈 올 때 만나자가 아니라 꽃 필 때 만나자. 이것도 그쵸. 꽃 종류마다 네. 이거 참 낭만적이네요. 네. 네. 이 꽃이란 게 되게 이제 말려서 따뜻한 물에 넣어서 차로 마시면 이제 보기에도 좋고 향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기억할 수 있는 건 이제 화전 정도 진달래꽃 얹은 화전이 유명하고 근데 이게 이제 늘 좀 종종 먹었다기보다는 좀 특별할 때 먹는 별식 같은 느낌인데 꽃으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식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또 말씀하셨던 이 화전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네. 예전부터 보면 한 3월 초, 이제 노래 중에서도 왜 동국새시기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도 3월 달에는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진달래꽃 따다가 찹쌀 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요. 네. 이 삼진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화전을 지져 먹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진날에는 산이나 물가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어떻게 보면 봄 소풍이죠. 이 답청이를 즐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날은 집집마다 여러 가지 꽃을 해먹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진달래꽃입니다. 이 진달래꽃을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이 참기름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기름을 발라가면서 지져 먹었던 이 화전인데요. 이 진달래꽃은 실은 이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시죠.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또 먹기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실 정도인데 네. 이 지질 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이 진달래꽃이 뒤집어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네. 살짝 펴서 굽는 게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모양새잖아요. 네. 납작한데 꽃이 그 위에 탁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한 입에 쏙 넣으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전 말고 또 봄꽃으로 어떤 음식들을 해 먹었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린 요즘에 사진으로 꽃을 기억하지만 예전엔 정말 눈으로든지 아니면 정말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꽃이 필 때 모이자고 하는 그 꽃 모임이 있었을 정도니까 그렇게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이 입안에도 그렇게 예쁘게 지져 먹거나 지금 소개할 입맛 음식들도 보면 다 예뻤던 것 같아요. 꽃들이 네. 잘 보이게.
그렇게 눈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기억하려고 했던 정말 그 노력이 필요했던 음식 같은데요. 그중에서 화면도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저는. 화면이요? 예. 예, 화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꽃으로 만든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면인데 이 녹두가루를 반죽기에 익혀가지고 이 가늘게 썰어서 오미자 물에다가 넣고 꿀을 타서 잣을 넣어 먹는 음식인데 이럴 때도 꼭 그 꽃을 아까 말씀드렸던 녹두가루를 반죽할 때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오미자 물 위에 꼭 꽃을 이렇게 같이 띄워서 먹는 화면, 꽃국수겠죠?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수면이라 그래서 진달래꽃을 이렇게 또 꺾어서 녹두가루랑 같이 반죽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붉은색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꿀물로 만드는 이건 제사에도 사용했던 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들 보면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어린 꽃을 따다가 약이나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 되게 특별했던 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등장하는 꽃 음식을 보면 이제 샐러드나 비빔밥 같은데 식용꽃을 올려서 이제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막상 맛을 보면 다른 맛에 좀 묻히고 그 꽃을 막상 입에 넣었을 때는 이 생각했던 향긋함이 없고 약간 떨거나 그냥 맛이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 봄철에 먹을 수 있는 꽃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실은 딱 먹어보면은 약간 신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신맛을 가지고 아까 왜 오미자라든지 약간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음료를 넣었던 이유가 좀 말씀하셨듯이 약간 무맛 나는 꽃들도 있지만 이 우리가 봄꽃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 특히 이 나른한 봄이나 춘곤증에 좋다 보니까 이 꽃잎을 먹었던 이유도 있었죠. 잘 어울리게 그게 만들었었던 방법이군요. 예. 네. 그리고 실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맛이 없다기보다는 이 아까 약간 신맛이라고 했던 게 식용꽃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거의 채소나 과일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네. 진청의 결과거든요. 연구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맛과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꼭 이거를 예뻐서 먹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약이었던 거죠. 왜 우리 나물도 그렇지만 나물의 쓴맛, 이 꽃의 약간 신맛 이런 것들이 이 나른한 봄에 춘곤증에 좋은 약간의 정말 미량의 이 독성이 오히려 이 몸에 각성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춘곤증에도 좋은 꽃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있죠. 우리를 몸을 약간 이렇게 나이를 들게 하는 맞아요. 이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보면 이 꽃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달린 잎과 열매를 먹는 것 그리고 줄기나 뿌리에도 먹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철과 때에 딱 맞게 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참 저는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합니다. 네. 그 향과 겉모습에 취해서 너무 단맛을 기대하지 말고 혹시 기대한 맛이 아니더라도 이게 내 몸을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드셔야겠어요. 이 진달래꽃 얘기를 좀 위주로 해봤는데 다른 꽃으로 만든 음식도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맘때쯤부터 조금 더 있으면 제주도에는 노랗게 물들인 꽃이 있죠. 바로 유채꽃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유채꽃으로는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렸던 예전에도 기름때도 말했지만 이 유채꽃은 우리가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기름을 짜는 유채기름, 우리 참기름보다는 약간 독특한 향이 있는 유채기름도 짜고요. 그리고 이 유채꽃으로 김치도 담아요. 이렇게 유채꽃을 꽃 다해가 이렇게 먹어보면 사실 우리 배추과 이 약간 그 맛이 약간 가창도 나고요. 네.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서 저는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이 남쪽 지역에는 유채꽃이 유독 멍떴던 기억이 어릴 때부터 나요. 약간의 배추와 가창이 살짝 나고 살짝 매콤한 맛이 있는 게 또 매력적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 유채꽃을 살짝 데쳐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물을 먹듯이 소금이나 파, 마늘, 이 기름 등을 넣어 무쳐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유채꽃으로 배추 우리 왜 열무김치나 나박김치 하듯이 이 김치를 해먹는 음식법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채꽃으로 아까 왜 유채 기름 짜면은 유채 기름은 튀김으로 많이 썼거든요. 튀김 기름으로. 예. 그래서 유채꽃을 뭐 메밀 반죽이라든지 아니면 또 밀가루든지 이런 걸 살짝 묻혀서 튀김을 해 먹는 이 특별식도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간식이었겠네요. 예. 네. 아, 유채가 진짜 아낌없이 주네요. 예. 네. 기름까지 짜서 먹을 정도인데, 유채처럼 노란 꽃을 떠올려 보자면 생강꽃이 봄에 피나요? 네, 이제는 제가 어제 갔던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생강꽃으로 부각이나 찌각을 많이 드시는데 네. 아직은 또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꽃은 약간 그 향이 풋풋한 향이 정말 특별하기도 하고 색깔은 약간 뭐랄까요 작은 폭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튀어 있는 모습이 예쁜데 이 네. 생강꽃은 부각과 찌각도 먹기도 하고 사찰에서는 정말 이 첫물에 올라온 이 생강꽃을 가지고 생강꽃으로 해먹는 차가 또 유명해요. 그래서 노란 꽃물이 드는 이 생강꽃차도 좋지만 생강꽃이나 부각과 찌각을 해먹으면 살짝 보이는 이 노란 이 색깔도 좋은 기분 좋은 맛이 되는데요. 이 노란 생강꽃 혹은 봄꽃을 말렸다가 부각이나 튀김옷을 묻혀서 꽃을 튀김옷에 묻혀 찌각을 해먹는 음식도 있습니다. 네. 사찰에서 차로 먼저 드셨었던 생강꽃 얘기까지. 네. 아, 노란 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호박꽃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이건 활용도가 좀 더 높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호박꽃은 아직까지는 먹기는 너무 이른데요. 제가 먹었던 꽃 음식 이야기 나오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강원도에서는 호박꽃으로 만두를 해 먹는데, 만두. 네. 네. 여기에는 뭐 각종 채소를 넣고, 뭐 두부라든지 버섯, 나물 등을 썰어 넣고, 또 고기 같은 경우에 요즘 때나 드시지, 예전에는 또 강원도 고기 넣기는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채소로만 해서 있는 채식 만두로, 밀가루가 아니라 이 호박꽃 안에 수수를 다 떼고 이 안에다가 채소를 이렇게 빚어 넣어서 두부랑 그다음에 빚어 넣어서 살짝 찌거나 살짝 구워서 드시면은요 호박꽃 노란 꽃이 바깥을 감싸고 있는 만두가 네. 완성되고요. 그다음에는 왜 애호박 아주 어릴 때 약간 동그랗게 애기 주먹만 할 때 이 호박꽃이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덤벙덤벙 썰어서 된장찌개에 넣으면 그 구수하면서도 특이한 채소 향이 있어요. 그렇게 즐기고 먹는 호박꽃 된장찌개도 있습니다. 네. 아유, 꽃 얘기하니까 또 이 입에 또 군침이 돌면서도 눈앞에 진짜 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입맛 음식을 좀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 꽃이라는 걸 음식에 활용할 때 이제 좀 그 요리하는 입장에서 알아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춘곤증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봄에 먹어야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독성도 그만큼 있습니다. 독을 잘 활용하면 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을 그때도 우리 나물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 독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꽃도 똑같아요. 분명히 이게 이제 꼭 알고 드셔야 되는 건 진달래 같은 경우도 이 수술에 약한 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은 제거하시고요. 네. 꽃잎만 물에 씻고 나서 섭취해야 되는 거지. 다 수술까지 같이 드시면 약간의 구토 증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독을 제거하고 드시고 몸에 혹시나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꽃 따올 때도 좀 내년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꽃은 정말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게 눈으로 먹음직하게 눈으로 즐길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시고 열매에게 양보해 주세요. 네, 이것도 참 끝으로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꽃으로 만드는 여러 입맛 음식들도 함께 알아보기를 기대하면서 입맛 음식가 함희연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하고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 9도, 천안, 제주 4도로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한낮엔 서울 18도, 경남과 전남 지역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권, 경기도 충북, 전남 동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 강원 동해안 지역엔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없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죠?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선거에서 연전 연패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재보궐선거의 격전지였던 두 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를 득표해서 39.1%에 그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를 득표해서 34.4%에 그친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8.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막중한 책임감을 주체할 수 없다라면서 산적한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받들겠다라고 말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희가 오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무서운 심판의 민심이 저희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다라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회초리를 들어준 시민 여러분께 겸허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김영춘 후보는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잠정 55.5%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 재보궐선거의 48%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이고요. 이 서울시장 선거는 58.2%를 기록했고 부산시장 선거는 52.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700명을 넘을 것 같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68명이나 나왔습니다. 8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양상을 보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확진자 비율도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수정교회와 이 부산 유흥시설 그리고 대전의 학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산세의 대전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등 현재 비수도권에서 7개 지역이 자체적으로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모임을 취소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접종에 적극 동참해서 코로나19 확진이 사망과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좀 미묘한 시기 같은데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무료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네, 이 방역 당국은 이 3,400명대의 확진자가 3개월 동안 누적된 만큼 이 지역 내에 숨은 감염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숨어있는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가 가능했는데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산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노래 연습장 방역도 강화되는데요.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또 모든 출입자가 전자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이용 후에 10분 이상 환기도 필수고요. 주 2회였던 이 노래방 방역 점검도 3회로 확대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접종도 이제 보류하기로 한 건가요?
네, 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이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방접종 추진단은 유럽의약품청 총회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접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접종이 보류가 됩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어제 그 얀센 백신을 최종 허가했는데요. 이 얀센 백신은 3상 임상실험에서 67%의 감염 차단, 77%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 등도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안전성이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백신을 수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얀센 백신이 정확히 언제 공급이 될지 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퇴근길 제주 대형 교통사고 들이받은 화물 트럭 브레이크 파열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요? 네, 그제 오후 제주도에서 화물 차량이 버스 2대를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파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 화물 트럭은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추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트럭이 다시 출발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적만 울렸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트럭이 이전에도 2번이나 이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짐을 8.5톤까지 실을 수 있도록 개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강도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그 아내의 지인인 34살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서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고요.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든 29살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바 있습니다. 최신종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재판 후에 이동 중에 그 유족들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내뱉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를 향해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왔던 어민단체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확실한 처분 방법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킨 뒤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뜻을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건데요. 현재 원전 주변에 보관 중인 오염수가 이 125만 톤으로 이미 저장 공간의 90%를 넘게 차올랐고 또 내년 가을이면 탱크 자체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면담을 마친 어민단체 대표는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어민단체 반발에 보류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각 지지율이 최근 상승했고 또 7월 도쿄올림픽 이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서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서 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대규모 보상책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777님, 이 시간 전국을 달리며 운전하는 분들께 건강과 안전 운행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7754님 뉴스와 다양한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고요. 3568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농사 시작한 지 2년인데 참 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647님 날씨가 좋고 기분 좋은 아침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운동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